지금부터는 2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일단 이제 월요일 날 2월 14일 날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종가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CJ 제일제당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2월 15일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1월 달 발표가 되고 유로존의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돼 있고 이제 그날 실적 발표로는 로블록스 네. 그리고 NC소프트가 실적을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게임주들. 예. 2월 16일 수요일 날은 중국의 1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월 FMC 의사록이 이제 그날 공개가 되고요. 실적 발표로는 엔비디아가 네. 실적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요일은 이제 2월 17일 날은 제임스 블러드, 그다음에 로레타, 메스터 같은 이제 그 연방은행 총재들의 또 발언이 있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월마트가 이제 국내외에서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고요. 2월 18일 이제 금요일 날은 미국의 1월 기존 주택 판매가 예고가 돼 있고 미국은 또 옵션 만기일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셋째 주 증시도 일정들이 많은데요. 좀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일단 이제 월요일 날 LG 엔솔이 MSCI 편입이 되니까 이게 되고 나면 이제 수급 이슈가 좀 완화돼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수 편입하면 사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좀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슈가 소멸이 되면 다른 기업을 이제 팔 만한 수요는 뭐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급에 좀 숨통이 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로블록스 실적도 중요한 게, 왜냐면 요새 미국 성장주들이 막 실적이 자꾸 미스나니까 네. 나스닥이 급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블록스 메타버스의 또 대표주자니까 화요일 날 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낼지, 내주면 또 시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하시고,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2월 16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중국의 물가지수가 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물가지수가 전년으로 보진 마시고 전월 대비. 예. 왜냐면 이제 당연히 기저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전월 대비해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이게 완화될지 이 포인트를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날 또 중요한 게 FMC 의사로 예. 예, 얼마나 또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을지. 연준 의장이 너무 세게 발언을 해가지고 연준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되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거 보시고, 역시 엔비디아도 지금 어쨌든 갈림길이잖아요. 요새 실적 안 나오면 그냥 부러지니까. 엔비디아는 대표적으로 실적 주고 성장주인데, 반도체 설계. 예, 예. 그래서 실제 돈도 잘 벌고. 근데 이 기업이 이런 지금 최근에 안 좋은 환경에서도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지, 예. 이거를 꼭 살펴보시는 게 ARM 좋겠습니다. 인수가 무산된 것 무산됐죠? 같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근데 무산됐는데도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악재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월 17일 날 목요일 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난 시간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엄청난 매파거든요. 이분이. 네. 이분 발언하고 로레타 메스터 연방은행 총재 발언들이 있으니까, 이런 또 요새 발언이 중요한 게 미국 증시 오르는 것도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매파 색깔의 의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까지 이번 주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2%를 넘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이례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기술주들 버틸 수 있을까요? 나스닥 기술주들이 사실 좀 버티기가 쉽진 않죠. 지난주에 2% 넘자마자 급락을 한번 했잖아요. 네. 또 물론 이제 금리 인상 발언이 좀 있어서 더 충격을 좀 받긴 했지만 어쨌든 버티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무너진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이미 그 전부터 그 지난 1월 달에 한번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미 부러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격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2% 이상으로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주가 상승을 막아버리겠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제한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나스닥이 상승을 하기는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특히 근데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도 금리인데요. 미국 기업들 중에 기술주인데도 주가가 잘 안 빠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애플하고 구글은 많이 안 빠졌잖아요.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굉장히 견조했고,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예. 이런 기업들이나 일부 성장주들은 주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넷플릭스도 기업들이 뭐 빠졌죠. 예.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금리 때문에 빠진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 금리도 영향을 줬는데 금리 때문에 빠졌으면 그렇게까지 안 빠졌어요. 근데 기업들 경쟁력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아까 말씀하신 넷플릭스는 디즈니 플러스가 가입자가 엄청 늘었대요. 근데 디즈니 올랐거든요, 주가가. 넷플릭스는 구독자가 점점 이게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빠졌는데 이건 금리랑은 상관이 전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성장주마다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 증명을 못하거나 불확실한 기업들은요, 시장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두 개, 아까 제가 그 실적 발표, 로블록스랑 엔비디아가 대표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봐보세요. 실적 발표하고 반응이 어떤지, 숫자가 안 나와서 진짜 무너지는지. 숫자가 안 나와도요, 어떤 장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유동성이 폭발하는 장은. 근데 올해는 그런 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증명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이번 주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내로 돌아보면은 메타버스나 NFT 기대감으로 컸던 게임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 크래프톤, 위메이드 뭐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급락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국내 성장주들 그동안 뭐 어떻게 보면 꿈으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게임주를 비롯한 성장주들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저는 미국 기술주나 한국 기술주 다를 건 없다. 금리는 금리지만, 그러니까 금리 환경이 바뀌면서 시장의 잣대가 너무 가혹해졌어요. 이제 용납을 안 합니다. 숫자 안 나와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크래프톤도 지난주 금요일 날 숫자 안 나오니까 주가가 막 10% 이상 급락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술주든 뭐 어떤 성장주가 됐건, 이거는 사실은요, 이게 가치주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에요. 가치주도 슬쩍 안 나오잖아요. 그냥 빠져요. 금리 오르면 우리 가치주 좋다고 하잖아요. 이 논리도 안 맞아요, 지금은. 가치주 중에서도 숫자가 철저하게 검증이 안 되거나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선택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주가 됐건 뭐 어떤 기술주가 됐건 간에 상관없이 확실하게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인지 아닌지를 4분기 실적, 그 4분기 실적만 보지 마시고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전망을 하잖아요, 기업들이.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적을 보시되 향후 1분기, 2분기의 전망이 어떠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니까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이게 숫자를 일일이 보고 전망도 해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이 나와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좀 어렵더라도 그런 것들 좀 시간 내서 분석을 좀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요 대목에서 지금 하나 궁금한 게, 과거 사례를 보면은 금리가 인상 결정이 되면은 그 이전까지는 좀 안 좋던 주가가 이후에는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뭐 올해도 3월에 뭐 연준에 금리를 올린다고 할 때 그 이후에는 좀 과거처럼 좋아진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이른바 줍줍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좀 신중한 투자 전략으로 가야 될지,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많이 빠진 게 성장주잖아요. 뭐 고밸류, 뭐 실적 안 나오고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가기가 솔직히 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하반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반기에 만약에 진짜 물가가 좀 완화되고 경기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긴축이 좀 약간 이슈가 해소되면 그때는 하반기에는 진짜 성장주도 한 번은 기회가 올 거는 같은데,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물가가 꺾여도 이게 7% 물가가 2%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은 유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고물가는 이어진 상태에서 유동성은 계속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3월에 금리를 일단 인상을 하면 그래도 이제 악재가 하나씩 해소되니까 증시가 뭐 올라갈 여지는 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처럼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성장주 나쁜 거 없으니까 성장주 가고 이런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 드린 이유가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는 냉정해졌어요. 평가가. 너네 스토리만 얘기하지 마라. 숫자 가지고 와라. 이게 검증 안 되면 인정을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물류난이나 뭐 비용 때문에 많이 빠졌던 기업들인데 하반기에 좋아진다. 뭐 보고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줍줍하셔도 되는데, 모르겠다.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게 앞이 잘 안 보인다. 아니면 이제부터 꺾일 일만 남았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회복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저는 줍줍하면 안 될 것 같고, 확실히 숫자 나오거나
나올 것 같은 이런 기업으로만 압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D램 가격이 이제 2분기부터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이제 반도체 주들이 힘을 좀 받기 시작했는데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뭐 약세장에서도 치고 올라오는데 삼성전자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이 둘 차이가 뭔가요? 일단 이제 지금 D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은데 삼성전자 사업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100 좋아지면 하이닉스는 100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삼성이 이제 80만 반영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약한 거고 또 거기다가 하이닉스는 낸드에서 그동안 적자를 봤던 기업인데 이번에 드디어 흑자가 나긴 했지만 그 세계 2등이죠. 키옥시아 공장이 지금 갑자기 중단돼 버렸잖아요. 네. 최대 3개월까지 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낸드 가격이 이제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또 낸드에서 그동안 수익을 많이 못 냈는데 낸드 업황이 좋아지면 이 반사이익을 그만큼 크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D램하고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근데 낸드는 원래 잘했어요. 원래 돈 잘 벌던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감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도움은 되겠지만 임팩트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파운드리 쪽의 수율이 아직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못 올라오나 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약간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니까 아쉬운 부분. 왜냐하면 TSMC처럼 하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지금 계속해서 수율이 나오질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삼성전자 그 홍라이 여사 있잖아요. 네. 홍라이 여사가 지금 상속세 때문에 네.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가 4월 25일까지로 알고 있어요. 아직 좀 남아는 있는데 0.3%면 이게 500조로 계산해 보니까 1.5조 정도 돼요. 예. 그럼 아주 적은 건 아니거든요. 유통 물량 중에서는 적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물량이 나와버린다. 블록딜로. 물론 이 물량을 뭐 그 매각을 안 할 수 있는 다른 뭐 회사에 준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이 만약에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물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블록딜 이슈에 대한 약간의 수급 부담 이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삼성전자가 지금 좀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반도체 육성에 뭐 돈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이미 이제 천명이 된 상태인데 EU에서도 지금 반도체 산업에 4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61조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걸 이제 투입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말하자면 이제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 패권 전쟁을 한다는 것이고 이건 뭐 투자를 늘린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우리 국내 반도체 주 전체 생태계 전체에 좀 호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이제는 유럽까지 유럽도 지금 반도체 없어서 차를 못 만드니까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반도체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 아예 지어버리자. 여기 공장 건설하자. 근데 이 그림이 나쁘지가 않은 게 전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비메모리 쪽에서 제대로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 유일하게 지금 제대로 고품질 제품을 만드는 건 TSMC랑 삼성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유럽 국가에서도 삼성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미 미국은 손을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한테는 나쁜 이슈가 아니고 다만 삼성이 지금 너무 돈 들어갈 때가 많다 보니까 아직은 뭐 다른 나라까지는 적극적으로 안 하지만 파운드리 수율이 어느 정도 잡히면 분명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상당한 수혜가 된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개 없습니다. 다 유럽도 자기네가 못 만들잖아요. 그냥 설계는 해도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공장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기회가 저는 많고 특히 한국의 반도체 장비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공장을 지으면 장비가 필요한데 이 많은 공장에 장비를 댈 수 있는 업체들은 미국에 많지만 한국도 요새 국산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석유 파동처럼 이게 반도체 파동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은 올라가고 또 ASML 그 이제 EUV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나 20년 뒤에도 반도체가 부족할 것 같다. 뭐 약간 더 과장돼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공급보다 수요는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특히 한국에 대한 시각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1, 2위 자동차 업체인 이제 GM하고 포드가 전기차 투자 크게 늘리기로 하면서 또 그러다 보면 이제 K 배터리, 우리 국산 배터리하고 이제 동맹을 맺지 않을 수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망은 그렇게 되니까 2차 전지 아주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주가들은 계속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뭘까요? 배터리 업체들이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물적 분할이죠. 우리 한국만에 좀 문제가 하나 있었죠. 네. 그런 게 좀 컸었고 두 번째가 이제 그거였죠. 그 배터리 화재 사고가 좀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셀 업체들의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니까 자동차를 100만 대 생산할 거를 예를 들면은 그 중에 10%를 생산을 못한 거죠. 90만 대만 생산하니까 생산 차질. 그러면 전기차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안 되니까 배터리 재고가 늘어나요. 공급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도로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가, 그러니까 특히 셀 섹터가 굉장히 좀 주가가 부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 CATL이 급락한 것도 되게 좀 안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세계 1등 기업이 주가가 폭락을 하면 그 밑에 2, 3, 4등 기업도 같이 영향을 좀 일부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게 좀 그 CATL이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뭐 제재한다는 또 루머가 일부 돌았나 봐요. 가능성은 좀 높진 않은데 미국 비중이 별로 없거든요, CATL은. 그럼에도 CATL 뭐 제재 우려, 루머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주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개는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는 사실 무관하거든요. 왜냐면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배터리 점유율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중국 CATL이 빠졌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빠졌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영향을 받을 만한 저는 일은 아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미국에 지금 BBB 그 법안 있잖아요. 사회복지 법안. 예.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게 좀 통과되면 거기에 배터리 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좀 통과가 되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의 승부를 걸고 있어요, 지금. 특히 미국의 엄청난 공장. 근데 이게 그 법안이 통과되면 이건 중국하고는 무관하거든요. 우리나라만의 호재이기 때문에 한번 큰 모멘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다. 근데 결국엔 제가 말씀드린 그 아까 차량용 반도체 부족, 미국 법안 통과, 이거는 시간이 해결할 문제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너무 지금 주가에서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게는 보고 있습니다. 유통, 레저, 뭐 화장품 같은 리오퍼닝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실제로 뭐 지난주부터 지금 주가도 나쁘지가 않은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공매도가 잔뜩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공매도 공세 뚫고 리오퍼닝주들 오를 수 있을까요? 공매도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지지난주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영향이 아마 공매도 환매 영향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쇼커버링? 네, 쇼커버링. 네. 네, 왜냐하면 놀랬겠죠. 갑자기 이제 튀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갚는데 아마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예, 위드 코로나 이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이미 선진국은 그 액션을 취하고 아시아도 시간 문제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리오프닝을 만약에 공매도했던 세력이라면 당연히 지금 공매도에 대한 고민이 클 거예요. 네. 이거 방향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뚫고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리오프닝주 중에서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항공이나 여행주들은 아직은 돈을 못 벌어요. 또 카지노 회사들 있죠. 네. 해외. 이쪽은 왜냐하면 국경 개방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거나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언제 나가겠어요? 아직은 아니죠. 적어도 빨라야 여름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가을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구간 동안이 왜 중요하냐면 빨리 돼야 되는 게 저비용 항공사나 이런 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계속 돈을 까먹잖아요. 그럼 또 증자를 또 해야 돼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럼 주주 가치가 또 훼손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불확실한 해외여행 관련주보다는 저는 국내 쪽. 국내 쪽은 실제 근데 숫자가 나오니까 돈은 잘 벌더라고요. 뭐 호텔주라든가 백화점은 이번에 신세계가 엄청난 실적을 냈더라고요. 그 지난주 이사님이 좋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네. 맞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신세계가 그 글로벌 1등 했잖아요. 강남정이 전 세계 매출 1등 단일 점포로는. 근데 그게 그대로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깜짝 실적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의류주들. 의류도 진짜 실적 잘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당분간은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국내용 위주로 하자. 국내용에서 좀 돈 버는 기업들 위주로 리오프닝을 좀 선별하는 게 좀 맞고, 해외여행과 관련돼서는 날짜, 그러니까 언제 재개될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자. 저는 좀 두 개를 좀 나눠서 생각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2월 셋째 주 증시에서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지금 뭐 앞으로 3월도 대비해야 되고 어떤 쪽일까요? 지난주에 한번 증권주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오히려 안 좋을 때 사자. 그 역발상 전략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병목 현상이 언젠가 완화될 것 같아요. 네. 지난 방송에서 언급드린 대로 덴마크의 1등 그 해운사가 그 물류난이 좀 완화가 돼서 하반기에는 정상화될 것 같다, 운임이. 그럼 이게 병목 현상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대비해서 역발상이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제일 많이 본 회사가 어디냐면요, 타이어예요. 아, 타이어가 정말 이번에 그 병목 현상 물류비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물류비 때문에 한국 타이어도 실적이 엉망이 됐고, 그럼 물류비가 완화될 때 수혜를 오히려 역으로 받겠죠. 그래서 타이어주들 한번 차트 보시면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실적 때문에. 그래서 역발상으로 한번 타이어도 중장기 투자를 해보자. 그거고, 이건 자동차 부품도 똑같아요. 타이어나 자동차 부품 다 같잖아요. 네. 그래서 역으로 한번 이쪽을 좀 봐보는 것도 저는 좋다. 그리고 리오프닝주라고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좀 소외된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오프닝주는 아닌데, 그 통신 장비. 왜 통신 장비냐면요, 기지국을 설치하려면 사람이 가야 돼요. 예. 사람이 안 가고서는 설치를 못 한대요, 기지국은. 근데 오미크론까지 터지니까 설치를 못 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근데 방역 해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유럽과 지금 미국 아직 5G망이 많이 안 깔렸습니다. 지난 2년간 투자를 못 해가지고 이것도 역발상으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역발상은 아닌데,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은 분, 가치 투자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 인터뷰한 걸 봤는데 지주회사 얘기를 좀 꺼내시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할인율이 심하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주주 가치를 좀 훼손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지주사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상장한 자회사를 65% 할인해 버려요. 그러니까 100조짜리면 한 35조로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합니다. 너무나 심하게 할인받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이나 뭐 물적 분할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적으로 만약에 좀 더 나온다면, 제도 개선이 되면 할인율이 좀 축소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해도 너무나 저렴하게 또 그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유독 지주사들이 그런 건데, 지주사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뭐 GS나 LG는 실적이 또 되게 좋더라고요. 숫자는 좋은데 주가가 반응을 못하고 있어서 한번 지주사도 체크해 보시는 거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적용 순서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NH투자증권의 그 조미진 음식료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분이 푸드도 테크 시대, 대체식품, 대체육 아시죠? 네. 그 자료가 나와서 저도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한번 읽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료 내용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대체육 산업에 대해서도 잘 그 다뤄지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게 변화의 바람이 지금 거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 안전, 또 환경 보호라든가 동물에 대한 이제 복지 있죠. 동물에 대한 복지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음식료에 대한 이제 그 변화도 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음식료에서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실제로 감소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대체식품 시장이, 그러니까 대체육, 식물성 단백질 같은 거 이제 넣은 대체육이죠. 이 시장 자체는 오히려 2018년도 96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79억 달러까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 탄소 배출이 많아요. 가축을 사육할 때 탄소 배출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소가 메탄가스 같은 거 많이 배출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탄소 배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체육에 대한 그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그리고 기술 발달이 굉장히 좀 가파르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체유,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우유 말고
이 식물성 우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대체 해산물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식품이 어쨌든 동물성 단백질과 비교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햄버거 하나를 식물성 버거로 만약에 대체하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90%나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과 에너지를 99%, 46% 감소시킨대요. 굉장히 되게 뭐 친환경적인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햄버거 패티, 그 비욘드 미트가 실제로 햄버거 패티를 지금 이미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일반 소고기하고 가격 차가 이제는 1달러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좁혀진 거죠. 옛날엔 되게 비쌌는데 네. 지금은 일반 고기를 쓴 거랑 대체육을 쓴 거랑 이제 1,000원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가에도 부담이 없다. 네. 이런 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대체 식품 투자 회사도 좀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인데, 근데 한국 시장은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래요. 미국은 좀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는 아직은 시장 규모가 155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단 한국에서는 CJ 제일제당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좀 많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한국의 MZ세대들이 좀 채식 문화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기업들은 뭐가 있냐면 CJ 제일제당이 네.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식물성 식품 전문 브랜드 플랜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풀무원은 아시겠지만 두부 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세계 푸드도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를 런칭을 했다고 하고요. 스타벅스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비욘드 미트,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음식료가 좀 저성장 산업이지만 이쪽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한국이나 미국 기업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긴축 우려 속에 증시 회복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마음이 급할 수 있는데요. 이럴수록 내실을 다져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블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연 이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